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번 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와 종목들, 그 리포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버냉키의 발언이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관계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매도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계, 건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플랜트 시장에서 우리가 향후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은 태양광이지만 이 부분은 리포트 재해석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 주목할 종목은 통신주였습니다. LG우플러스와 다른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었고요. 또 최근에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우리 증시에 관심 없다? 그렇다고 이들만 보는 망부석이 될 수는 없을 터. 우리는 러시아와의 러브라인으로 달릴 수 있을까? 금융시장의 짝에 대한 이슈를 좀 세게 건드려봅니다. 이제는 LTE 세상. LG우플러스는 계속 LTE의 진리일까? 깜짝 실적을 발표해도 깜짝 놀라지 않는 증시로 기죽은 LG디스플레이.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다시 떠오르는 태양광주에 대한 기대,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버냉키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버냉키는 다시 시각을 통화 완화 쪽으로 돌려놓은 상황이고요. 자, 중국의 이슈도 추가적으로 악재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시장은 이미 선조정을 받아서 굉장히 싼 상황인데 주 초반에 사던 외국인들이 왜 주 후반에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 매도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궁금한 상황이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저도 역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여러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언제 파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왜 파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이슈는 미국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자, 미국의 주요 펀드 매니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의외의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기사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만 보시면 80% 이상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달러가 앞으로도 오른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달러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달러의 강세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너희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미국 주식, 일본 주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의 시각이 전체를 반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지금 이 빨간색 원이 표시된 것이 달러에 대한 강세 비율입니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중에 무려 80%가 달러는 강세로 갈 거고 엔화나 그의 여타 통화들은 약세로 전환될 거다. 특히 엔화의 약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엔화와 경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원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글로벌 자산의 이동 국면에서도 달러의 강세로 인한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을 전체 시장의 시각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돈을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의 시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이 백날 우리 주식 싸다고 외쳐봐야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뛰쳐나가서 로드쇼를 한다든지 해외 기업의 한국 경제 우수성을 알려서 이들을 설득하기 이전까지 또 전체적인 자금 흐름의 큰 흐름을 잡아주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의 장기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3년간의 달러의 장기 차트인데요.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일시적인 2주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달러 내에서의 자산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미국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미국의 하이힐드 펀드, 정크 펀드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모두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는 한 현재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또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이러한 큰 트렌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무엇보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 펀드의 흐름인데요. 이머징 마켓 펀드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입니다. 물론 달러와는 반대로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와 정확하게 합쳐보면 우리가 미술에서 얘기하는 데칼코마니, 일종의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쌍둥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달러가 여기서 강세 흐름을 제쳐나간다면 이머징 마켓 펀드는 여기서 다시 꺾여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3년의 차트를 본 것인데요. 역으로 뒤집은 차트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반영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채권을 선택했던 이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채권 수익률과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 별 차이가 없고 위험은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들도 미국채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독일 국채와 같은 이러한 좀 안전한 국채들로 이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이머징 펀드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하락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중국 쪽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 인도 쪽에서는 최근에 잔등락은 나타나고 있지만 큰 추이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품 펀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외국인들 쪽에서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중국 경제 부진에 따라서 중국 펀드 내에서도 일부 돈이 빠져나오는 것이 관측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머징 시장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중국 펀드의 축소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펀드 자금의 흐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전체 이머징 펀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근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한국에 대한 매력도를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높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국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싸다, 살만하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그 외, Y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이 애널리스트가 아닌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머징 마켓도 매력적이다라는 시각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매 동향은 매도 압력은 줄어들겠지만 매수 전환은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이슈는 뭐냐면요. 바로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왜 갑자기 러시아를 들고 나왔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가장 좋지 않은 게 건설, 플랜트, 공작기계 이런 쪽의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 하반기에도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단초화된 신문기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1분기 건설기계 국가별 수출 증감률을 보니까 다른 지역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기대가 컸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샨이라고 하는 로컬 업체가 최근에 약진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도 별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뭐 이 유럽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셰일가스가 최근에 강화되면서 이 사우디나 중동 쪽의 플랜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덜 지어지거나 현재 계획했던 것들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국면 속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만 40%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는 신규 건설 기계도 있습니다만 중고 건설 기계의 판매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다음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뭐냐면 러시아의 건설 시장 추이와 전망입니다. 자, 2011년, 12년까지 보시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2008년, 2009년에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쪽도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서서히 늘어나다가 2020년, 물론 지금부터 한 7년 후기 때문에 이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의 성장이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예상 속에서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건설이 늘어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면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인프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입니다. 자,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2010년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인프라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원자재에만 주력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된 증시의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중국,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유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들의 수익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인플레는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건설 산업을 살리는 것이 일종의 과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인프라를 늘린다면 어떠한 인프라를 늘리는 것일까요? 연해주와 극동 개발에서 가장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음 그림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인프라, 무엇보다도 도로입니다. 도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연해주나 극동 지역 쪽은 거의 개발이 안 된 순수 와일드 지역, 즉 야생의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도로겠죠. 도로나 항만, 철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필요할 거고, 공항 같은 그런 사회 간접 시설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깔리고 나서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개발에 필요한 전력망을 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시면 작년 자료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지금 러시아의 전력 사정은 중앙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량이 전체 국토의 40%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 전력 발전소에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지역은 전력을 어떻게 끌어쓰고 있을까요? 지역 발전소, 소규모 발전소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동 지역은 그런 소규모 발전소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플랜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플랜트를 감당할 만한 전력 설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의 흐름은 어떤지도 점검을 해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전반적인 전력 시스템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력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화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 전반적인 이 발전 플랜트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것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보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력발전소가 월등히 많은 양상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이 두 개의 화력발전소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화력발전소가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발전소였는데, 이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최근에 고치기 위해서 한국의 대우인터나 현대건설 같은 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새롭게 효율이 높은 발전소로 바꿔주고 있는 것도 최근에 뉴스로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인데요. 빈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인구 분포가 조금 드문드문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타슈켄트와 제2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건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런 신도시 건설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늘리고 전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건설 수요와 플랜트 수요는 의외로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중동 플랜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목해야 될 뉴스와 시장은 결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쪽의 자원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이 얼마나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지가 향후 중요한 뉴스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인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뉴스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지역 개발의 항만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건설주들인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금 혜택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뉴스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유럽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건설주는 관련된 뉴스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극동지역 개발에 굉장히 주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개발의 핵심은 심해저 개발 그리고 동토 개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양 플랜트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LNG 개발을 통한 또 가스관을 통한 LNG의 수송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유식 LNG 설비 이런 쪽에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발전 플랜트 쪽에서 보면 러시아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자력 쪽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원자력 발전과 함께 화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발전소만 만들면 끝이 아니죠. 이런 식의 송배전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산인프라, LS탄전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외국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봐라.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과 플랜트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주목했던 중동보다는 이제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뉴 프론티어 마켓에 주목하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수는 별 재미가 없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종목군들의 다이내믹함이 굉장히 컸고요. 2차 전지를 포함한 LED 관련주들, 특히 우리가 그린에너지로 꼽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IT 종목군들은 좀 부진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번 주 핫플레이어, 콜드플레이어로 선택한 종목은 먼저 LGU 플러스와 함께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골라봤습니다. 의외로 또 LG그룹 주들을 골라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핫플레이어로 꼽은 통신주 중에서 LGU 플러스. 무엇 때문에 제가 핫플레이어로 꼽았을까요?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적 측면에서 가장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LTE에서 가장 앞서간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전화기를 두 대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LGU 플러스, 하나 SK텔레콤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화를 동시에 강남역에서 LTE를 사용해보면 특징이 나오는데 속도는 비슷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SK텔레콤은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심심하면 끊겨버리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는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강남역이나 사람이 많은 데서도 비교적 원활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화기라든지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LGU 플러스가 좀 쾌적하다. 그리고 포지 투자를 가장 선행함으로써 가장 좀 쾌적한 포지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고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실 그림은 뭐냐면 자, 지금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결국은 개별 단가, 사람 한 명에게 떨어지는 개별 단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2011년도에 24,000원에 불과하던 단가가 지금 2013년 4분기로 가게 되면 34,000원, 무려 10,000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당 가져올 수 있는 개별 단가가 10,000원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슈이지만 더 좋은 건 이게 가입자가 동일한 가운데 돈만 올라가도 되게 좋은데 가입자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좋아질 걸 예상한 기관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물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신고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통신주 중에서 탑픽으로 계속 꼽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좋은 것은 개별 단가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 자체가 분기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밖에 되지 않았고 KT와 SK텔레콤에 밀려서 좀처럼 점유율을 늘리지 못했던 것이 2012년 들어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가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점유율이 2%나 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장처럼 통신시장에 추가적인 확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점유율이 늘었다는 건 결국 남의 것을 뺏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2위 업체와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1위인 SK텔레콤이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을 지금 LG텔레콤과 KT가 나눠 갖고 있는데 KT는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LG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입자도 늘어나고 가입자당 단가도 올라가고 이익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순증가입자, 월별로 나타나는 순증가입자를 보시면 순증가입자는 LG플러스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은 LG 플러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쪽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부진함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LTE 서비스도 가장 늦고 최근에 이제 신규 서비스 나온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죠. 속도 2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자면 LTE를 위해서 지금 단말기를 사거나 가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 지금은 불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되는 지역도 별로 없고요. 단말기도 삼성의 갤럭시 S4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남들보다 먼저 서비스를 조금 누리는데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라는 점. 전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TE 어드밴스드에 가입하는 것은 괜히 지금 많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제가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LG 플러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좋으니까 당연히 사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여러 가지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산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이용해서 산다든지 이번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 좀 더 낮은 가격에 산다든지 자 그런 측면의 접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콜드플레이어 이번 주에 좀 부진했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콜드플레이어는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기 실적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죠.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 다만 매출은 조금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의 추이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자, 가장 먼저 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 TV 시장의 부진함입니다. 지금 보시면 40인치 이하짜리의 패널 가격도 계속 분기마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40인치 이상의 패널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계속 하향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패널 가격은 70인치 이상의 아주 큰, 그러니까 UHD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패널들은 가격이 비교적 견조한 양상이죠. 왜? 지금 수율도 잘 못 맞추고 있고 또 이런 패널들은 지금 아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익성은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패널 쪽에서 전부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PD들이 이 앞에 하나의 모니터를 갖다 놨는데요.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이 정도 크기의 한 20인치 정도 크기의 패널 가격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물론 윈도우 8 출시에 의해서 조금 좋아질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PC 전망이나 판매량 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결국은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뒤에 이것은 삼성 패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TV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V 패널 가격이 안 좋은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차트는 지금 전체적인 공정별 움직임을 나타낸 것인데요. 공정별 가동률이 지금 최근에 3개월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공종별로 다 마찬가지 토탈해 보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가동률을 살펴보시면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중국 업체들의 가동률, 일본의 가동률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가동률은 100%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죠. 중국 업체들의 지금 추격이 두려운 국면이고 중국의 지금 물량 기준으로 한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이미 크게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일본은 지금 파나소닉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샤프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국면인데 그나마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애플인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내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매출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3, 4분기에 신모델 출시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애플의 주가 동향이나 애플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시면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주류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예상을 채울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패널 가격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데다가 3, 4분기에 기대하고 있는 애플이 만약에 실적을 예상치에 채우지 못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모델들이 시기가 지연되면서 늦게 나올 경우 결국은 실적의 지속적인 호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실적 자체는 2분기엔 좋았는데 3, 4분기의 실적의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다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추격, 일본의 회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종목은 뭐 단기 반등은 실적과 관련돼서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잘라내는 것, 조금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가 또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뭐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OLED는 아직 수익을 내기에는 좀 멀었다. 수율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장에서 주류로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OLED 투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장비나 재료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순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자, 플러스 네. 지금 한 12,000~13,000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해설님이 보시기에는 얼마까지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 있는 뭐 가격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쫓아가서는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의 이제 목표 가격을 산출하는 근거는 기대하고 있는 실적의 크기, 그리고 과거 통신주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통신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느냐가 이제 장기적인 관건인데, 자, 그러한 흐름은 아직도 통신 3사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타나는 이 주파수 분배가 과연 LGU 플러스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 정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 업그레이드에서 제가 예상했던 밴드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14,000원, 15,000원 밴드를 넘어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SK텔레콤이 일단 1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사야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탑픽은 누가 뭐래도 LG 플러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개가 경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KT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건 KT가 갖고 있는 목천의 아시아 최대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도 미국 전역의 이런 데이터 센터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잘 확보한 각국의 로컬 이 통신업체들에게 자신들의 물량들을 많이 넘겼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통신주 3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LGU 플러스가 가장 핫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이제 중기정기 시각으로 보면 두 종목의 경합할 가능성, 그리고 경합하다가 결국은 SK텔레콤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런칭이 되면서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솔직히 저희 회사만에 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많이 쓰는 건 상관이 없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과 투자의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매매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시각으로 뭐 바라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보다는 투자의 눈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고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매력도는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 3분기 애플과 관련된 기대감을 너무 키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매도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이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 대 종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종목 시간에 태양광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워낙 핫 이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리포트의 재해석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예고드렸다시피 태양광 종목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NH농협증권의 최지현 연구원이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태양광 기업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 반영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도 굉장히 핫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번 주 들어서 대형주인 OCI, 한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지만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보여지는 뭐 웅진에너지 같은 종목군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넥솔론, 뭐 TCK를 포함한 태양광 이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자, 이들 종목의 상승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관련 종목군들의 수익률입니다. 3개월간 수익률, 1개월간 수익률, 1주 수익률을 나타낸 것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업체들도 보시면 뭐 썬에디슨이라든지 하나솔라원, 제이솔라, 뭐 중국 업체들을 포함한 뭐 유럽 업체들, 미국 업체들, 굉장히 여러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이 26%,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것은 250%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리포트 내용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주식들이 발전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특히 상반기에 20기가와트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하반기에는 15기가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하반기에는 20기가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의 부진함이 하반기에는 조금 채워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최대 시장이었던 유럽의 보조금이 축소됐던 것이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덤핑 이슈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유럽이 서로 계속 싸우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완화 국면으로 나갈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와 함께 일본과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본질적으로 하반기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꾸준하게 각국이 모두 의무 할당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비의 공급 능력과 수요가 비슷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 그림을 더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폴리실리콘 쪽 주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은 양상입니다. 지금 OCI라든지 웨커라든지 뭐 중국의 GCL 같은 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큰 폭은 아니지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요량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이 서서히 균형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은 추가적인 강세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뉴스가 나오면서 더 이제 주가가 가파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2015년까지 원래 예상했던 2011년 4월 달에 예상했던 것은 한 1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 불과 한 2, 3일 전에 나온 이슈는 뭐냐면 2013년에는 35기가와트까지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태양광 종목군들을 같이 폭등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태양광 물량이 워낙 또 많고 공급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증가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업체 쪽에서 모든 태양광 발전이 폴리실리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현재 지금 움직임을 보면서 폴리실리콘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보시게 되면 GCL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업체들의 생산량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량을 쉽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한국 업체들보다는 미국 업체들에 높게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한국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은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주면서 폴리실리콘 수요도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셀이나 모듈 가격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태양광 종목군들을 현재 골라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실리콘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유리화 같은 것에서 이제 물질을 뽑아서 일종의 아주 얇은 표면에 그 인곳이라고 하는 원통을 만들고 그것을 잘라서 일종의 반도체 하나의 소자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인곳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리콘 인곳이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순도가 우리가 쓰이는 이 반도체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순도보다는 조금 낮은 순도의 실리콘을 폴리실리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이는 실리콘은 반도체 실리콘과는 조금 품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뭐 미국 업체도 있고 독일 업체도 있고 한국 업체들도 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이 가장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쓰이는 원료로서 보시면 태양광 발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태양광 이렇게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소재가 되는 것, 그 셀의 소재가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다 필름 같은 걸 붙이고 전력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붙여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 시스템을 붙인 것이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흑연을 매개로 만든 태양광 발전의 가장 기초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 소재 움직임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생산업체가 GCL인데 GCL의 생산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수입하는 또 미국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는 수입량을 쉽게 줄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태양광 종목군들 중에 폴리실리콘 종목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역별로 지금 이제 비중을 보면 중국이 그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 셀, 모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높았고 이게 바로 태양광 공급 과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태양광 업체들 중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냐? 폴리실리콘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이쪽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대표 종목군들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리포트의 골자고요. 그래서 고른 탑픽 종목들은 OCI, S에너지,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OCI는 폴리실리콘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웨이퍼와 셀 모듈 중에서 모듈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는 S에너지, 그리고 웨이퍼부터 모듈까지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한화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추천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리포트를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건데, 금요일 날 이슈가 되었던 건데, 지금 중국에서 외국 업체들에게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상계 관세, 보복 관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위에 보시면 지금 햄록이라든지 LEC와 같은 미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모두 50% 이상의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겼지만 한국 업체는 이노베이션 실리콘 정도로 제외한다면 대부분 낮은 그런 관세를 매기고 있죠. OCI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2%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받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지금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싸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 업체들보다는 미국 업체들의 관세를 높게 매겨서 가격을 중국 업체들의 균형과 맞추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중국이 현재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한국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을 보시면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모듈 업체 하나뿐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솔믹스, 잉고페이퍼 지금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OCI도 여전히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적자 상황이고요. 하나 케미칼 이제 솔라 부분도 현재 구간에선 지금 마이너스 측면입니다. 물론 적자 폭이 이번 분기에 최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모듈 쪽에서 S에너지만이 이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모든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과정이지만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익률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에너지의 영업이익률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은 분기가 없다라는 점과 함께 이익률이 10% 정도 때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PER 기준에서 봤을 때도 역사적인 바닥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투자 관점은 장기적으로 모두 매수인데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를 따져보게 되면 결국은 세 종목, 그 최지한 연구원이 제시한 세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결국은 모듈과 설치 쪽에 나서고 있는 S에너지라고 하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셀과 모듈과 관련된 재고를 살펴보실 때 모듈 재고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누적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 재고는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적 재고도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죠. 재고가 줄어든다면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모듈과 관련된 수익성은 서서히 개선 추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세 종목을 비교해 보면 지금 폴리실리콘만 생산하고 있는 OCI가 가장 이익률 측면에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설치와 모듈, 그다음에 이 웨이퍼까지 만들고 있는 하나솔라원이 중간 정도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S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향후 이제 태양광 시장의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2012년까지는 여전히 유럽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일본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중국의 비중도 늘어나고 미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력 시장이었던 유럽 시장이 조금 위축돼도 다른 시장의 성장이 이것을 받쳐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흐름은 좋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최지한 연구원이 제시한 세 종목이 모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관점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드러나는 것은 또 뭐냐면 이 태양광의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봤을 때 예측이 여러 번 틀렸지만 이 예측을 한번 억지로 믿어본다면 1차적으로 이제 그 성장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과도기를 거쳤다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 3차 시기가 다시 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에 쓰이는 돈과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돈이 비슷해져야 태양광 발전 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시점이 2015년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2015년부터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민간 사업자 스스로 이런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발전소들을 대량으로 지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제 약간 과열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기간이었고요. 이 그리드 패러티가 지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에 이제 호황기가 점점 올 것이다. 그래서 2015년 이전까지는 여전히 치킨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드러나는 특징은 아마도 좀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의무할당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이 전체 발전 총량의 10%를 그린 에너지로 채워야 되죠. 근데 그린 에너지 중에서 지금 가장 화석 에너지와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발전 방법은 태양광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는 동의.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대표 종목에 대한 투자도 동의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OCI 같은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아직도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이 없다면 실적의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봐야 될 종목은 실적이 가장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밸류 체인별로 봤을 때 실적이 견조한 것이 결국은 모듈 부분이기 때문에 모듈에 대한 비중이 높은 S에너지가 1순위, 2순위는 모듈을 일부 생산하고 있는 하나솔라원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케미칼, 3순위는 OCI가 될 것이다. 근데 점점 장기로 기간을 늘려가게 되면 어느 쪽이 강세를 보일까요? 발전소까지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업체들이 가장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OCI라든지, OCI도 이제 외부적인 투자를 통해서 점점 태양광의 밸류체인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그룹은 이미 밸류체인을 크게 넓혀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S에너지보다는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OCI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단기적인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리포트에 대해서, 네. OCI를 지금 사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도 되겠죠. 다만 지금 산 사람은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OCI를 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65만 원 가격이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가격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 한 100% 정도를 기대를 한다면 이게 과거처럼 뭐 2, 3개월 만에 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다면 분할 매수 관점을 통해서 OCI를 사고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S에너지를 사라.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이렇게 크게 태양광 한번 오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시장의 자금이 우리나라 지금 국내 시장의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강한 유동성장이라면 지금 유동성장 과거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유동성장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900종목 중에 7, 800개 종목이 오르는 게 유동성장이고요. 그 중에서 중소형주 100개 정도가 상한가 가는 게 유동성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 보면 상한가 10종목 찾기 힘들고요. 하루에 오르고 있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동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체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럼 태양광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공간에서 태양광은 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 오르던 2차전지 테마가 태양광이 지금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꺼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의 지금 이번 한 주 분 바람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오늘 지금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의 터진 거래량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보기엔 이 종목들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처럼 불꽃처럼 타오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까지 해서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종목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또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증시 깨부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